첫 번째로 지금 8페이지에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문이 이제 평가원 지문이 들어있어. 보면 가에는 김기림의 연륜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나에는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네들이 먼저 좀 파악을 해줘야 될 건, 우리가 항상 이제 오늘 이후로는 문학 세트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작품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필요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건,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처음 보는 텍스트가 나왔을 때 그걸 내가 원활하게 읽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유형의 시험이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작품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해석의 방향을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조금 필요할 거라고. 그걸 위해서 나는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첫 번째로는 제목을 먼저 항상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통 문학 세트 같은 경우는 거기 오른쪽 34번을 보면 보기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보기를 기반으로 해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특히나 시문학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 왜 그런가 하면, 너네들이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는 작품을 공부할 때 흔히 맞닥뜨리는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작품을 읽었을 때 쭉 읽어봤을 때 뭔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뭔가 여러 방향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게 현대시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선지에서 무언가를 물어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이제 보통 만나게 된다고. 이때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지닌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뭐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문학도 예술의 한 종류니까 기본적으로 의미가 만들어질 때 감상자의 주관에 의해서 작품이 해석되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 뭐 예를 들어 그림을 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한 편의 그림을 봐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시나 소설 같은 걸 읽고도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네들이 한 편의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의 관점이 만들어지는 건 그것 자체로는 문제는 아니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원래 예술이란 게 그런 거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맞아? 왜냐하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해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춰서 읽어줘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해석의 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배제하기 위해서 난 이 두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로 제목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누가 다는 거야? 제목은 누가 설정하는 거야? 작가가 설정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작가는 그 작품에서 어떤 내용을 제목으로 설정할 것 같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제목으로 설정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작품의 제목을 먼저 검토하자라는 말은, 작가가 그 작품을 읽을 때 여기에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정해준 걸 파악하고 넘어가자는 의미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작가가 설정한 해석의 방향이 제목에서 보통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학 작품이 나오면 제목을 먼저 살펴보자라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연륜이라고 되어 있지. 물론 제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어휘력에 대한 지식이 필요는 해. 연륜이 뭐냐, 찬호야?
연륜. 우리 연륜이란 말은 어떨 때 쓰냐? 연륜이 쌓인다, 연륜이 있다, 뭐 이런 말 쓰잖아, 맞지? 어떨 때 연륜이라고 해? 연륜이 뭐야? 지혜로. 할아버지? 아,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연륜이라고 하는 거야? 약간 비슷했는데 조금 달라. 여기서 연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삶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생겨나는 지혜를 연륜이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뭐 이런 말 들어봤나? 한마디로 짬이 좀 쌓이면 경력이 좀 쌓이면 경험이 쌓이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지혜로움이 있잖아. 그걸 연륜이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라고. 오케이? 연륜이라는 건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쌓아서 무언가에 숙련된 상태, 뭔가에 숙달된 상태를 연륜이라고 해요. 오케이?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오랜 세월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잘하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걸 연륜이 쌓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연이라고 하는 게 해엔 연자거든. 1월을 말하는 거고, 륜이라고 하는 건 바퀴 륜자야. 우리가 한 해가 흘러가는 게 이제 마치 수요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뱅글뱅글 도는 거지.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봐놓으면 돼. 이거는 이제 아직 우리의 어휘력이 좀 미천하기 때문에 보고 파악 못하는 건 지금은 못할 수 있어. 이건 어휘력이 쌓이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일단 도움을 줄게. 연륜은 이런 의미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말이 지금 나왔지. 자, 대장간은 객관적 정보가 지금 제시되고 있다. 공간이야, 맞지? 내가 일단 상황 파악하려면 공간부터 육하 원칙부터 보라고 했었잖아. 대장간이라는 공간이 나왔고 유혹을 한다고 했지. 그럼 지금 이 공간이 화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제목은 보여주고 있는 거네. 유혹을 한다는 건 지금 이리 와 하면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잖아. 화자가 이끌릴지 안 이끌릴지는 그건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공간이 화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정도는 제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거창한 생각 아니잖아, 맞지? 아, 공간을 좀 잘 봐야겠구나 정도를 나를 보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험치 쌓이는 걸 얘기한다 했잖아.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뭔가 중요한 의미겠구나 정도를 제목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는 요 정도 생각을 계속 시도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는 너희한테 막 거창한 생각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 현대시를 공부할 때 내신 때 공부하는 것처럼 막 한 구절 한 구절 해체하면서 막 자소서처럼 안 봐도 되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 가능한 언어로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걸 나타내려고 노력만 하면 돼. 오케이? 일단 요 정도가 제목을 통해 작가가 뭘 요구하는지, 어떤 점에 주목하길 바라는지 파악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보기를 봐야 돼. 요게 조금 더 중요하긴 해. 이때 그 34번에 발문을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거든. 거기 발문에서 볼 수 있듯이 뭐라고 나와 있어?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을 읽으라고 지금 나와 있지.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그 말은 뭐야? 애초에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보기를 기반으로 해석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평가원이 요걸 주고 요걸 기반으로 읽으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거는 출제자가 설정한 해석의 방향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게도 이 수능 국어를 출제하는 이 평가원이라는 기관 역시도 내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 문학에서 발생하는 해석의 주관성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모르지 않아. 당연하게도 원래 문학은 그런 장르니까 평가원 역시도 작품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당연히 알고 있다고.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때 각각이 다 나름의 논리가 있다면 성립될 수 있는 해석들이거든. 근데 그 중에 평가원은 하나의 해석을 채택하고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작품을 읽어보자고 너네들에게 요구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말은 여기 있는 A, C, D, E 같은 이 나머지 해석이 틀렸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A라는 작품이 있으면 요런 여러 방향의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부터 요걸 기점으로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 그랬을 때 1, 2, 3, 4, 5번 이 선지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니를 평가원은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네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다만 시험은 그 여러 관점 중 하나를 기준으로 읽어보자고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걸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서 작품을 읽는 게 요구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네들이 항상 이건 소설도 마찬가지다. 문학 세트가 나오면 제목을 먼저 보고 작가가 어떤 점에 주목했으며 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은 요런 관점으로 읽어야겠구나 세팅을 해놓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한 비판 중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 뭐 작가도 뭐 시험 문제 풀었는데 뭐 틀렸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지랄하면서 뭐 문학을 뭐 시험으로 출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 문학에서 물어보는 건 나머지가 틀렸다가 아니다. 다 되는데 그 중에 이걸로 읽어보자가 문학이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 악물고 이걸 배제하고 이렇게 읽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야. 이건 얘네들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무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작품의 방향을 좀 잡아보자고. 제목은 방금 봤으니까 그러면 34번에 보기를 한번 읽어볼까? 자, 오른쪽 봐봐. 보기 첫 번째 문장.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끊어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왔지.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 상황과 거기에 따른 반응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봐봐.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라고 처음 문장 나왔지. 그러면 지금 가와 나 작품은 둘 다 뭘 느끼는 상황이라고? 결핍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걸 보기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긍정적 상황이라는 거야? 부정적 상황이라는 거야? 부정적 상황이 전제된 작품이라는 거네. 그러면 제목에서 아까 연륜이란 말 나왔었지. 야, 연륜은 원래는 긍정적 의미로 쓰여? 부정적 의미로 쓰여? 일상에서는. 보통 연륜이 쌓였다고 하면 그거 경험치가 쌓였다라고 하면 보통 긍정적 맥락에서 쓰잖아. 맞지? 근데 결핍의 상황이라 했으니까 이 맥락이 긍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는 화자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거라 했으니까. 이해됐어? 내가 연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작품에선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그 상황에서 뒤에 봐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뭐한다? 성찰한다가 반응인 거지. 결핍을 느끼는 상황, 거기에 따른 반응, 성찰을 하는 작품이다. 요렇게 지금 도식화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성찰이라는 건 태도를 말하는 거니까. 예컨대 연륜은 이제 구체화한다. 작품마다.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거기까지 좀 끊어볼까? 자, 지금 가와 나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결핍을 느끼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결핍을 느낀다고 했지. 여기서 축적된 인생 경험 두 글자로 바꿔봐. 이게 뭔데? 제목인 연륜인 거네? 그러니까 연륜은 이 작품에서 뭐? 결핍을 유발하는 상황이니까 부정적인 거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같은 경우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뭐에서? 편리함에서 결핍을 느끼는 화자가 나온다고 했지. 자, 현대사회의 물건들 편리하지? 맞아? 요즘에 막 신기술 같은 거 개발돼가지고 막 뭐 생활할 때 되게 편하다고.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 맞아? 근데 시는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화자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그런 편리한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결핍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대. 그리고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라고 나왔거든. 마지막에 봐야 될 건 결핍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내용이 진행된대.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건 이제 태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 반응의 영역이 되는 거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애초에 보기가 지금 상황과 반응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정리하면 가와 나 작품은 지금 축적된 인생 경험 또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부정적인 스탠스를 느끼는 화자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성찰을 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는 내용이다. 끝이야. 우리는 안 읽어봤지만 아직 작품을 대충 무슨 느낌인지 이미 알 수 있다고. 보기만 잘 봐도. 이해됐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돼? 여기서 설명해준 내용을 그대로 작품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결핍을 말하는 건지, 어디가 성찰하는 부분인지, 어디가 벗어나려는 의지가 나오는 부분인지 그냥 대입하면 끝나. 이해했어?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 가 연륜부터 읽어보자. 자, 첫 번째.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라고 지금 처음 나왔어. 자, 수식어 같은 거 다 빼고 알맹이만 남기면 첫 번째 여는 서른 남은 해야 요렇게 지금 나왔지. 앞에는 지금 다 수식하는 말이니까 알맹이만 남기면 요거야. 이해했나? 이때 서른 남은 해. 야, 서른 뭔데? 30 해는 뭐겠냐? years겠지. 그럼 이걸 몰라도 지금 대충 한 30여 년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두 글자로 바꿔봐. 이게 뭔 거 같아? 제목에서 얘기하는 축적된 인생 경험, 즉 연륜을 말하는 거겠네. 30여 년 정도 지금 화자가 살아왔다는 거겠네. 이해됐어? 뭐 여기서 남은이라는 건 뭐 서른 남짓 내지는 서른 넘은 뭐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어. 핵심은 이거니까 30여 년이란 말이 나왔네. 이게 축적된 인생 경험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보기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이게 화자에게 있어서는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했었지. 왜? 결핍을 유발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요 수식어들 있지. 그럼 이 수식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라고 했지. 보면 어때?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이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수식어 자체도 보면 어떻니? 부정적 어감의 수식어가 지금 붙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수식어를 봐도 우리는 30여 년의 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발 아래 깔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밑에 구름같이 두 번째 연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나왔거든. 자, 거기서는 뜻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지를 좀 봐놓으면 될 것 같아. 이건 나중에도 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항상 얘를 놓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 앞 뒤에 붙어있는 놈을 보고 얘가 어떤 맥락인지를 보는 게 좀 효율적이거든. 그래서 뜻 앞부분에 수식하는 말을 보면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뜻은 긍정적 맥락 의미겠니? 부정적 의미겠니? 구름같이 피려 했었던 뜻이래. 그럼 맥락상 얘는 플러스의 의미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네. 왜? 피려 했던 뜻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지향했던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 맞아? 피려했던이잖아. 구름같이 피려던이라는 건. 그럼 화자가 지향했던 뜻인 거지. 그럼 뜻은 일단 긍정적 맥락인 거지.
화자가 지향하는 거니까 구체적 의미는 몰라도 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만 그냥 심플하게 보면 돼. 근데 그 뜻이 뭐 한다고 했어? 날로 굳어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화자가 뭔가 지향하려던 게 있었고 근데 그 뜻이 서술어 보니까 날로 굳었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 그럼 그 뜻을 펼쳤다는 거야? 못 펼쳤다는 거야? 못 펼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뜻은 화자가 지향하는 거라서 긍정적인 건데 그 뜻이 날로 굳었다고 했으니까 이 구절은 부정적 상황을 말하는 거지. 이해했어? 내가 지향하는 게 안 됐다가 그 구절이 말하는 거니까. 이해했냐? 그리고 밑에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이란 말 나왔는데 요거는 의미를 해석하려 한다기보다는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데 아까 내가 연륜이란 단어 설명하면서 륜이 무슨 윤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바퀴 륜자라고 했었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해가 지나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렇게 1년 한 사이클이 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요렇게 연륜이 감기고 있다라는 거야. 바퀴살 감긴 것처럼.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그냥 볼 수 있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노핀 바다.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라고 나왔거든. 자, 거기서는 우리가 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맥락인지만 좀 알면 될 것 같아. 자, 섬은 지금 여기서 긍정적 맥락이야? 부정적 맥락이야? 뿔마 판단 정도만 하자고. 지훈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왜 긍정이야? 응? 긍정이냐? 부정이냐? 소준아. 왜 긍정이야? 섬은 여기서 긍정적 맥락이다.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야. 왜? 내가 뒤를 보라고 했잖아. 앞뒤를 보라고 했잖아. 섬으로 가자라고 했지? 그럼 섬으로 가자라는 건 화자가 이 공간을 지향한다는 거지. 그러면 섬이 미안, 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수능에서는. 다만 섬이라는 공간을 화자가 지향하고 있다만 너네들이 이해하면 돼. 이해했지? 섬으로 가고 싶어 하네. 그러니까 이건 지향하는 긍정적 공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걸 이해하면 다음으로는 얘가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자, 갈매기는 여기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왜 긍정이야? 갈매기 그 막 씹은 새우깡 처먹고 막 내 음식 뺏어 먹는 놈인데 왜 긍정이야? 갈매기가 긍정이래. 왜 긍정일까? 갈매기가 긍정인 건 뒤에 붙어있는 처럼이란 말 때문이다. 자, 우리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인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잖아. 이 꼴을 의미하는 거거든. 맞지?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면 사과랑 내 얼굴이 이 꼴인 거잖아. 비슷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갈매기처럼 떨면서 섬으로 가자고 했지. 그러면 갈매기는 누구랑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건데 섬으로 가려는 나랑 대응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섬으로 가는 나는 지금 긍정적인 걸 지향하는 나잖아. 그러면 갈매기 역시도 긍정적 맥락이 부여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의 구절을 바탕으로 긍정적 맥락과 부정적 맥락만 보는 거다. 지금 자습수처럼 막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알겠니? 자, 그리고 밑에 거기 뭐 산호핀 바다 뭐 이런 거는 뜻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 산호가 뭔지만 알면 돼. 찬호야, 산호가 뭐야? 바다에 그 약간 해산물처럼 자라는 거 있잖아. 그 나무처럼 자라는 애들. 오케이? 이런 게 의미가 뭐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라고. 다음 봐봐. 빛이 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자, 거기서는 빛이 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이 맑을 거래.
그럼 꽃은 맑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긍정적 맥락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시울이 나왔는데 요건 지금 딱히 해석할 만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지. 그럼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돼. 모든 구조를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밑에 봐. 마지막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라고 지금 나왔거든. 자, 먼저 마지막 구절 보면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여기서 초라한 경력은 뭐겠냐? 연륜.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육지에 막아버릴 거래. 여기다가 냅둬버린다고. 육지에다가 막아놓고 그 다음에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얘는 뭐 할 거다? 끊어버릴 거래. 이때 주름 잡히는 연륜은 위에 나온 초라한 경력과 같은 맥락의 말이겠지. 맞아? 초라한 경력과 주름 잡히는 연륜은 둘 다 부정적인 거 대응이 되지. 그러면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고 주름 잡히는 연륜을 끊어버린다 했으니까 육지에 막는다는 말과 끊어버린다도 의미상 뭐 되는 거겠냐? 이게 되는 거겠지? 같은 맥락의 행위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한다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나왔네. 자, 일단 서술어부터 볼게. 우리가 정서 또는 태도는 서술어 부분에서 이제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살리라. 화자에 어떤 태도가 나타나? 뭐뭐 하리라. 이거 어떤 태도? 의지적 태도. 아, 여기서 화자가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 열렬히 살아야지. 그 결핍된 거 벗어나야지. 라고 마지막에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 여기 불꽃처럼이란 말 나왔지. 그럼 불꽃처럼에서 또 처럼 나왔네. 이 꼴이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불꽃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왜? 불꽃 열렬히 살아. 그리고 나 열렬히 살 거야. 그러니까 불꽃처럼이라는 말로 대응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 거다. 보조사 도랑 불꽃처럼이라는 말을 통해 불꽃과 나를 대응시키고 불꽃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마지막엔 보여주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거네.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연륜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할 때 모의고사에서는 내신처럼 막 한 구절 한 구절 해체해가지고 막 이건 무슨 뜻이고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얘들아. 너네가 딱 요 정도까지만 읽을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그냥 문장 그 자체를 읽고 그 문장 내에서 추출 가능한 애들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너네들이 모든 구절을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좀 필요해. 이해했어? 딱 요 정도까지만 보면 돼 얘들아. 자,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대상간의 유혹이라는 작품을 이어서 볼게. 자, 첫 번째,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지금 이게 전부 다 수식어네. 긴 수식어 붙었고 걔가 뭘 꾸며주고 있니?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라고 나왔지. 요렇게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플라스틱 물건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거지. 왜? 편하게 사서 쓰다 버리면 좋은 거 아닌가? 내 생각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자는 이걸 뭐라고 인식하니까?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의 모습이라고 인식하고 그게 결핍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인 거지. 내 생각 아니고 이미 어디서 언급된 거? 보기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가져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보기 표현 빌려올게, 편리함을 의미하는 거겠고
여기서 화자는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손으로 안 만들고 이건 뭐 생각해보면 돼.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 인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게 없지. 맞아? 우리 생각해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내가 직접 만들어낸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걸 지손으로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고, 막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내다 버린다라는 건 뭐 너네 뭐 사회 시간에 배워봤을 거 아니야. 현대사회 속성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한다라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거,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 일단 화자는 이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라고 나왔어. 자, 일단 서술어를 볼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지금 얘기했지. 우리 뭐뭐 하고 싶다라는 말은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야. 어떤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 우리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화자가 대놓고 보여주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버스 역시도 부정적 맥락이란 걸 우린 알 수 있겠지. 왜? 버스로부터 탈출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버스는 위에 나온 뭐랑 같은 맥락이겠다.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맥락.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의 맥락으로,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거겠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문장,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나왔어. 자, 털보네 대장간이 이제 나왔네. 제목에서 말했던. 근데 얘는 지금 서술어를 보니까 찾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지. 찾아가고 싶다는 건 지금 이 대장간이라는 공간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 맥락이라는 걸 이제 이해했네. 오케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털보네 대장간이란 공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찾아가고 싶다며. 이해했나? 근데 털보네 대장간은 긍정이 맞거든. 근데 방금 읽은 이 문장의 상황은 부정이지. 이거 구분해. 털보네 대장간은 화자가 지향하는 곳, 긍정적 대상이야. 근데 그 문장,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부정적 상황에 대한 언급이라고. 왜냐하면 이걸 찾아가고 싶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지향하는 대상은 지금은 없다는 뜻이잖아. 왜 없는데? 앞에 수식어 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이라고 했지. 그럼 털보네 대장간은 지금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상황은 부정적인 거라고. 이거 이해했나? 그러면 여기에서 현대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서가 현대아파트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아니 물론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좋지. 현대아파트 자체는 뭐 존나 비싸고 좋은 데인데, 근데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사라진 거니까 얘도 부정적 시어가 되는 거지. 뭐 플라스틱 물건, 버스에서 이어지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의 맥락이 되는 거겠네. 오케이? 그리고 밑에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뭐 이거는 지금 대장간 얘기라는 건데, 풀무질이라는 건 우리 대장간이 뭐 안 된지는 알지? 쇠 두들겨가지고 이제 물건 만드는 데를 말하는데, 그때 쇠 달구려고 이제 바람 넣는 걸 풀무질이라고 해. 거기다가 시우쇠처럼 쇠덩어리 말하는 거고,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모루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림은 못 그리는데 뭐 약간 뭐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 여기다가 이제 쇠덩어리 올려놓고 망치로 땅땅땅 두들긴다고. 그래서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누구를? 나를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대. 그러면 시퍼런 무쇠낫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역시도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인 거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야. 이거. 그러니까 나는 대상권에서 직접 두들겨가지고 만든 물건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어. 얘는 지향하는 거야. 근데 봐.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얘네들 있지? 이거는 화자가 되기 싫은 애들이지. 맞아? 화자가 지향하는 애들이지. 우리 지향과 지향의 차이는 알지? 지향은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지향은 되기 싫은 거, 멀리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지금 시퍼런 무쇠낫이랑 앞에 나왔던 얘네들은 서로 의미적으로 반대다. 오케이? 그리고 의미적으로 반대라고 하는 건 속성도 반대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플라스틱 물건은 어땠어?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거였지. 맞아? 존나 쉽게 만들어가지고 팍팍 쓰다가 버리는 애. 근데 시퍼런 무쇠낫은 어땠는데? 보니까 이 새끼 막 한 땀 한 땀 존나 땅땅땅 두들겨가지고 만드는 거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그럼 뭐 화자는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마구 만들어서 소비하다가 갖다 버리는 그런 인생 말고 한 땀 한 땀 뭔가 땀 흘려가지고 만든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 같네. 보니까 대충 느낌상 이해했어? 그리고 밑에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마찬가지로 무쇠낫과 더불어 꼬부랑 홈이 나왔지. 그리고 수식어 봐봐. 앞에 붙은 수식어. 땀 흘려 두들겨서 하나씩 만들어냈다고 했지. 차이 느껴져? 이 새끼는 대량 생산한 거. 얘네들은 어떻게 만든 거? 하나씩 만든 거. 오케이? 그런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마찬가지로 소망. 자, 그리고 밑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라고 나왔거든. 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화자가 뭐하고 있어 지금?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 우리 돌아본다 두 글자로 바꿀게. 삶을 뭐하고 있다? 회상 맞고. 근데 보기 표현 빌려와서 이게 성찰하는 부분이겠네. 플라스틱 물건처럼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을 지금 화자가 성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정서가 대놓고 나왔잖아. 우리가 이렇게 감정 대놓고 말하는 표현 잘 보자고. 부끄러워지고 이런 삶에 대한 부끄러움의 정서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성찰했네. 그리고 밑에 오른쪽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했거든. 요거는 좀 어휘 이슈가 있는데 직지사 요런 거는 지금 무슨 사 나오면 대부분 어디냐? 절. 해우소 나왔거든. 요거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해우소가 뭐 하는 데인 줄 아냐? 해우소는 에이씨 한글로 쓸걸. 아이냐 이냐. 잠깐만 스펠링 모르겠는데 이건가? 야 스펠링 틀려도 그냥 국어 시간이니까 이해해. 화장실을 가리키는 말이야. 절의 화장실을 일컬어서 우리가 해우소라고 하거든. 이거는 어휘 차원에서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놓을게. 우리가 절의 화장실을 왜 해우소라고 하냐면 우가 근심이거든. 해는 해소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절의 화장실을 근심을 해소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해우소라고 해. 그리고 보통 절은 산에 있지.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절의 화장실은 다 푸세식이거든.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 푸세식 화장실 생각하면 돼.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자기가 느껴진다고. 당연히 똥덩이는 긍정이겠냐 부정이겠냐? 한서가 똥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왜 부정이야?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니까. 오케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다. 여기에서 일단 부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똥덩이가 부정이라는 건 그거 이외에도 근거를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수식어에서도 똥덩이가 부정이라는 걸 말할 수 있고
그거 이외에도 똥똥이가 부정이란 건 또 얘기할 거리가 있거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정이란 걸 생각 좀 해볼까? 똥이니까 그건 아니야. 왜 똥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 아니 뭐 양분으로 쓰고 좋은 대로 쓸 수도 있잖아. 똥이니까 나쁜 게 아니고. 이 표현 어디서도 나왔었어? 뭐뭐처럼 느껴질 때라는 게 앞에서도 나왔었지. 어디에도 붙어 있었어? 갈매기가 어디 갈매기가 왜 나와 이 새끼야. 갈매기는 가에 있던 건데 나에서 뭐뭐처럼 아니 똥똥이처럼 느껴질 때 뭐뭐처럼 느껴질 때 또 뭐 있었는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가 같았잖아. 그러면 똥똥이는 의미상 뭐랑 같은 놈?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놈. 그러니까 부정인 거야. 이해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고 그러면 똥똥이랑 플라스틱 물건은 같은 의미. 플라스틱 물건이 부정이니까 똥똥이도 부정이라고. 오케이? 그렇게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서 가던 길이라는 건 이제 플라스틱 물건처럼 살아온 인생을 말하는 거겠지. 그걸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소망을 얘기하면서 끝이 나는데 뭐 가던 길을 멈춘다라는 그 표현은 굳이 조금 이쁘게 표현을 해보면 관성으로부터의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좀 내가 다듬은 표현이야. 관성이 뭔지 알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 아이 나도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래서 그 운동 상태 가던 길이라는 건 이제 무가치한 삶을 말하는 거겠고 그걸 멈추고 싶다 했으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과 의지를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대장간의 유혹도 같이 한번 살펴봤어. 자 그러면 지문을 다 살펴봤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문제가 세 문제 있거든. 그걸 한번 풀어볼게. 한 2분 정도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게. 한번 풀어봐봐.
자, 같이 한번 볼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푸는 거니까 내가 시간을 충분히 주지는 못하는데, 너네들이 이제 과제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돼. 이거보다 시간 더 써도 괜찮다. 왜냐하면 빨리 풀고 다 못 맞는 것보다는 천천히 풀어도 다 맞는 게 지금은 좀 더 바람직하거든. 일단 답부터 불러주면 답은 4, 5, 2번이야. 34번이 당시에 오답률이 조금 높았어.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선지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자, 먼저 32번 같은 경우는 그냥 표현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선지를 볼 때는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게, 문학에서 기본적으로 선택지는 선지 하나당 판단 영역이 최소 2개 이상이라는 걸 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선지는 항상 끊어 읽는 게 기본 스탠스다. 오케이? 즉 1번 선지 보면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를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낸다 라고 했지. 그럼 너네가 요 하나의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 지점은 최소 3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먼저 가는 나와 달리란 말이 나왔지, 얘들아. 이때 뭐뭐와 달리란 말이 나오면 너네들이 일단 얘를 빼고 이렇게 읽는 게 기본 스탠스야.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를 나열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나타낸다. 이거부터 OX 판정을 하자고. 자, 일단 가에서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가 나열되어 있나? 가에서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 있어. 어디 있어? 우리 덮어놓고 없다고 하지 말고. 과정을 나타내는 말. 뭐뭐 한 다음 뭐뭐 하고가 과정이지. 나열은 2번 이상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있는 건 있는 거네. 나에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어 없어? 일단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문제 없다. 가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 뭔데? 시간의 급박한 흐름. 이게 아니니까 틀린 거지. 이해됐나?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나와 달리라고 했지. 그럼 나에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를 나열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낸 게 아니라는 건데, 나에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어 없어? 나에 도 있지? 어디 있는데? 이걸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별이고 숫돌에 가라. 둘 다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는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겠지. 시간의 급박한 흐름이 아닌 건 맞는데. 이해됐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들아, 너네들이 이 문제의 답을 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해. 4번 내는 거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는 답을 맞히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야. 정확한 판단을 연습하는 게 지금 겨울방학 동안엔 더 중요한 목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답 맞았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4개의 선지가 왜 틀렸는지까지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왜 그러냐?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가 문제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수능은 몇 문제 나오냐? 45문제 나오지. 그러면 각 문제마다 선지가 5개 나오지. 총 225개의 선지가 나오거든. 심플하게 수능은 요 225개의 OX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100점이 나오는 시험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너네들이 요 225개의 판단을 오차없이 할 수 있으면 만점을 받는 시험이라고 얘들아. 이해했니? 그러니까 너네들이 공부를 할 때
답을 내는 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게 수능 공부에 있어서 메인이라고. 그러니까 답 이외의 선지들도 원칙적으로는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왜? 너네들이 이걸 제대로 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했을 때 나머지도 공부의 영역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됐나? 그러니까 1번은 너네들이 답을 내는 건 쉬웠겠지만 1번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조금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네들이 과제할 때 문제 분석할 때는 맞은 놈도 나머지 선지를 다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걔네들이 왜 옳은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노력해야 돼. 알겠니? 2번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재의 움직임을 드러낸다고 했지. 자, 자연물에 빗대어라고 나왔지. 빗댄다라는 건 뭐? 비유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나에서 비유는 아까 대놓고 보이는 게 2개 정도 있었거든. 플라스틱 물건처럼 똥똥이처럼. 맞지? 근데 얘네들은 자연물이 아니지. 틀렸고. 가에서는 자연물에 빗대는 부분이 있었나? 거기도 2개가 있어서 처럼 붙은 거. 꽃잎파리처럼 갈매기처럼. 그러면 지금 비유는 반대로 해야지 맞는 말이지. 2번 선지는 가는 자연물에 빗댄 거 맞고 그리고 나는 아닌 거지. 오케이? 바꿔야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3번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해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했거든. 자, 색채어라는 건 색을 나타내는 말, 뭐 파랗다 빨갛다 같은 애들 혹은 무슨 색 그리고 무슨 빛 또 색채어야. 그러면 일단 나에는 색채어 나오냐? 시퍼런 무쇠낫이 색채어였지. 그러면 시퍼런 무쇠낫 뭐 이건 대장간의 분위기랑 관련된다.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에도 색채어 나오나? 가에도 색채어가 나온다 얘들아. 어디 나오는데? 빛이 빛. 그러니까 3번 선지는 뭐뭐와 달리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고 둘 다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색채어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3번은 틀린 거겠지. 모두 그런 거지. 3번은. 참고로 빛이 빛은 무슨 색이냐? 빛이 빛. 빛이 빛이 뭐야? 뭐라고? 빛이 빛은 에메랄드색을 말한다. 오케이? 에메랄드빛 하늘 정도로 봐놓으면 돼. 그래서 3번은 둘 다 색채어가 활용되었다는 거 보면 되겠고 4번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가에서는 무너지는 나에서는 떨어져 내리는 이 방향성을 가진 시어였었지.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표면에 드러난 청자라고 하는 건 듣는 이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나에는 듣는 이 없지. 그러니까 일단 5번은 나 때문에 무조건 안 돼.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이건 명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청자라고 볼만한 시어가 있기는 해. 뭐? 얘가 혹격 조사라고 본다면 30 남은 해야 라고 얘한테 말을 거는 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해. 가 같은 경우는. 이해됐어? 다만 이건 30 남은 해야가 난 2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감탄의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이고 30 남은 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30 남은 해야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게 말을 거는 거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 다만 이건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둘 중에 뭐를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라는 것 정도는 얘기할게. 다만 5번은 그래도 답이 될 수는 없다. 누가 잘못됐으니까 나가 명백하게 독백체니까. 그래서 5번은 답은 안 돼. 이해됐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2번 문제는 봐놓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너네들이 선지를 볼 때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나는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문학을 감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네들이 감상 능력, 무슨 감성적인 능력으로 문학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 논리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가원은 무조건 존재한다. 왜냐? 그게 없으면 난리 날 테니까. 수능 한번 출제될 때마다 그 평가원 게시판 불난다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번 수능도 알지 모르겠지만 뭐 17번 문제 오류 있다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랬었어. 막 유튜브 찍고 막 지랄하고 그랬었다고. 문제 있다고. 조금이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평가원은 절대로 시험이 성립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까 225개의 선지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논리에 기반해서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진다고. 이해? 그러니까 너네들이 분석할 때 하나하나를 다 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평가 원만 가지고 넣어놓은 거야. 왜? 교육청이니 사설이니 이딴 애들은 논리적으로 성립 안 되는 선지들이 있거든. 좀 쓰레기 같은 선지가 나오거든. 얘는 안 그래. 이해했어? 그래서 평가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그걸 좀 생각하면 돼. 넘어가서 33번. 자, 33번 문제는 일단 정답이 5번이라고 했는데 5번이 왜 틀렸는지만 볼게. 자, 5번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끊어만 볼까?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패러프레이징을 좀 습관화 드려야 되거든. 자,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랑 화자의 동질성을 보여준대. 긍정적인 존재 패러프레이징 뭐? 불꽃이지. 그러면 나도 또한 불꽃처럼 살겠다고 했으니까 동질성 되지. 그리고 나에서는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고 했는데 나에서 마구는 어디에 붙어있냐?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이지. 근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진다 했지. 내가 처럼은 뭘로 본다? 이꼴로 보라 했잖아. 그럼 차별성이 아니고 이것도 동질성을 말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 둘 다 동질성을 얘기하는 시어라고. 이해됐나? 자, 그래서 이렇게 5번이 답이라는 걸 보면 되고 나머지 뭐 1번 열렬히가 적극적 태도 표방, 2번 한꺼번에랑 하나씩은 개별적 존재의 고유성 부각, 온통은 삶 전반, 난로는 부정적 상황의 심화, 당장은 절박감을 강조한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구나로 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요게 필요한데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는 비문학과 달리 옳은 선지를 판단할 때랑 옳지 않은 선지를 판단할 때 좀 작용하는 기전이 달라. 이걸 개연성과 필연성이라는 말로 나는 좀 설명을 하고 싶거든. 무슨 말이냐면 문학에서 옳은 선지는 그것이 100% 옳다라고 하는 걸 딱 잘라서 딱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는 해. 이해됐나? 그럴 때는 개연성의 측면으로 너네들이 어느 정도 접근하는 게 필요해. 여기서 개연성이 무슨 뜻이야? 그럴듯하다라는 뜻이지, 맞아? 그러니까 작품의 맥락과 보기의 맥락에서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한 작품의 상황과 화자가 보이는 반응 그리고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과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그건 개연성의 측면에서 허용 가능한 선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반면에 옳지 않은 선지는 필연적으로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 존재하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5번이 틀린 이유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지. 플라스틱 물건처럼 해서 처럼은 이 꼴이고 이 꼴은 동질성을 얘기하는 건데 선지는 차별성을 얘기한다 했으니까 5번이 답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이해됐냐? 그래서 판단하는 기전이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개연성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게 편해? 필연성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게 편해? 당연하게도 실전에서는 여기에 좀 더 무게를 실는다.
이해됐나? 그러니까 틀린 놈이 100%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거는 뭐 실전에서 조금 요구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로만 좀 들어놓으면 돼. 지금은.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34번. 얘가 당시 이제 오답률이 조금 높았어. 우리가 현대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항상 보기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거든. 그래서 2번이 왜 틀렸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자, 2번 선지 보면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이라고 나왔거든. 일단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거기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은 아니야. 맞잖아. 불꽃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된 거 맞지? 그럼 문제는 뒷부분인 거거든. 자,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했다. 이게 틀려서 얘가 답인 건데 이 부분 왜 틀렸을까? 여기 왜 틀렸는지 고민이 좀 필요해. 이게 좀 중요하다. 이 지문에서 난 요게 엑기스라고 생각해. 이거 재해석한 게 아니니까 틀렸다. 이딴 식으로 분석하면 안 돼, 얘들아. 그나 하나만 한 얘기니까. 왜 이게 틀렸을까?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게 왜 틀렸어? 서준아 이거 왜 틀렸을까? Why? 왜 끊는 거 난 기존의 삶을 벗어 던지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가은아 이번 왜 틀렸어? 왜 아니야? 불꽃으로 그 기존의 삶을 청산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자, 불꽃을 긍정적 이미지로 해석했다라는 건 뭐 이건 딱히 흠잡을 게 없어. 근데 보면 이걸 이렇게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한 건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주름 잡히는 연륜은 얘들아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부정이었지. 맞지? 그리고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건 긍정이지. 이해됐어? 자, 주름 잡히는 연륜이 부정적인 이유는 여기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야. 결핍이 뭐야?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다는 걸 결핍이라고 하지. 맞아? 그러니까 연륜이 부정적인 이유는 있어야 할 게 없어서 부정이다. 그러면 그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있어야 할 것인 거니까 이 속성은 긍정적 속성이지. 뭔지는 몰라도 뭔지는 뭐 말할 필요 없고 긍정인 거지. 근데 불꽃은 그걸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플러스가 플러스를 끊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한 거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라고. 이해했어? 여기서 필요한 건 감성이 아니야. 논리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고. 이걸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당시에 얘가 오답률이 50% 넘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얘는 이거 이외에도 이거 납득했냐 얘들아? 이거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 납득했어? 요거 보면 되겠고, 굳이 하나 더 흠을 잡자면 지금 불꽃이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지. 그러면 불꽃이 먼저 있고 이걸 바탕으로 끊는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근데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불꽃처럼 살리라라고 했지. 그러면 막고 끊고 그 다음 불꽃이지. 순서가 어떻게 돼? 주름 잡히는 연륜을 끊고 불꽃처럼 살게 되는 거지. 근데 불꽃을 통해 불꽃이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지. 그럼 이건 끊기 전에 불꽃이 있는 거고 얘는 끊고 나서 불꽃이 나오는 거지. 이것도 다르긴 해. 굳이 흠을 잡자면.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일단 나는 요걸 평가원이 요구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제일 가장 이상적인 논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이 순서를 봤을 때 여기에서도 어긋남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4번 문제도 봐놓으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세트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 지금 뭐 보면서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동안에는 너네가 이제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풀어오면서 다분히 감이나 느낌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온 사람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면 선지가 5개 있으면 대부분 이렇잖아. 딱 봐도 뭔가 이상해 보이는 말 한 대충 찍찍찍 한 3개 지어놓고 좀 뭔가 아리까리해 보이는 새끼 이렇게 2개 남겨놓은 다음에 둘 중에 더 이상한 놈 답으로 찍는 식으로 보통 이렇게 감에 의존해서 너네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다고. 근데 나는 이러한 풀이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이건 이제 소위 감, 느낌에 기반해서 푸는 건 모국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선천적 능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보면 돼.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잖아. 혹시 뭐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모국어 화자는 기본적으로 언어적 직관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돼.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딱 봐도 아니다 싶은 걸 우리는 알 수는 있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너네는 그런 감이나 느낌에 기반해 그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왔을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얘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감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놈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야. 그래서 너네들이 모의고사 공부를 기존에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떤 날에 뭔가 좀 삘 잘 받는 날에는 모의고사 풀면 막 존나 잘 읽히고 문제 잘 풀리는데 가끔씩 안 풀리는 날들이 있지. 뭔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막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지문 다 튕겨나가고 문제도 막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게 여기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난 생각해. 국어는 집에서 모의고사 볼 때랑 실제 시험이랑 점수 괴리가 큰 과목이거든. 수학이나 영어는 비교적 안 그래. 근데 국어에서 유독 그런 국어는 진짜 그런 경우 많아. 3년 내내 1등급 받다가 수능 때 4등급 받는 일이 존나 많이 발생해. 국어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평소에는 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를 도와줘. 뭐 솔직히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특별히 막 스트레스 받는 환경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쭉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도 적당히 풀린다고.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존나 편한 환경이니까. 근데 문제는 수능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존나 유발하는 환경에서는 귀신같이 얘가 날 배신한다고. 이 감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평소에 읽던 대로 내가 못 읽게 되는 거지. 그게 실제 시험에서 점수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내가 지금 이 세 문제를 풀면서 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야. 논리에 기반한 풀이야. 감은 날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너네들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기계적으로 되는 거거든. 이건 마치 비유를 하면 이래. 수영 연습하는 것 같아. 너네들 수영 해봤냐? 수영 배워본 사람? 수영 안 배우나? 나는 수영을 안 배워봐서 모르는데 수영 배워봤어? 처음에 수영장 가면 뭐부터 시켜? 바로 그냥 막 물에 막 집어 던져가지고 막 개엄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처음 수영장 가면 보통 안 배워봤지만 그 패드 같은 거 붙잡고 발장구 치는 것부터 시키지. 처음부터 수영 안 시켜. 발장구 치는 것부터 처음엔 배운다고.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발장구 치는 걸만 배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반복 숙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팔 내젓는 걸 배울 거고, 그러고 나서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들을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나눠서 배우지. 그래서 뭐 음파 하고 뭐 팔 이렇게 할 때 뭐 고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배울 거라고. 맞아? 처음에는 모든 동작을 분절적으로 배운다. 하나하나 나눠서 배워. 그리고 이게 반복 숙달되어서 몸에 배면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분절 동작들이 결합된 형태로 우리가 수영을 하게 되지. 이때는 의식적 연습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 이해돼? 수영 배운 사람들 혹시 수영장 갈 때 막 존나 막 두뇌 풀가동하냐? 왼팔 오른팔 막 생각하면서 수영하지 않잖아. 맞지? 이때는 이때는 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되지. 연습할 때는 의식적으로 연습했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해. 이해돼? 이건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거든. 뭐 너네가 알 법한 건 수영인데 뭐 나중에 뭐 너네들이 운전을 배워봐도 비슷해. 뭐 난 운전을 못하지만 운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운전을 배우잖아. 그러면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앞만 보고 운전할 순 없잖아. 맞지? 이거 앞도 봐야 되고 막 신호등도 봐야 되고 옆에 차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뭐 백미러니 뭐 사이드 미러니 존나 볼 게 많아가지고 처음에 운전할 때는 긴장 존나 한다고. 이 상태에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봐. 그래서 처음 운전할 때는 엄청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너네 부모님들 운전하는 거 봐봐. 그렇게 막 고도의 생각을 하시는 거 같냐? 아니야. 몸에 배워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기계적으로 사이드 미러를 체크하면서 운전을 하실 거라고. 이해돼?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분절적인 동작들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면 무의식의 차원으로 넘어가서 너네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고. 이해했어? 그걸 9주 동안 연습하자라는 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걸 너네들이 오늘 조금 인지를 했으면 해. 넘어가가지고